안녕하세요. 굿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여행에 대한 통찰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공감했던 여행에 대한 통찰 4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내용도 바로 그 4가지입니다. 첫째, 여행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둘째, 오직 현재. 셋째, 탈여행이라는 개념. 넷째, 환대의 순환입니다. 여행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획대로 무사히 다녀오기. 두 번째, 뜻밖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것.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별 탈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계획에도 없던 뜻밖의 세계를 경험하고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걸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행의 진짜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 나왔던 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어디부터를 여행으로 봐야 할까요? 꼭 멀리 떠나야만 여행일까요? 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근교를 다녀오는 건 여행이 아닐까요? 아니면 꼭 오랫동안 떠나야만 여행일까요? 1박 2일이면요? 아니면 당일치기면요? 꼭 멀리 오랜 기간 동안 떠나는 해외여행 정도 돼야 여행인 것일까요? 바로 요 집 앞에 공원에 산책을 다녀오는 건 여행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인생 그 자체가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인생이 여행이라면, 여행이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10대 때는 공부해서 대학 가고, 20대 때는 졸업해서 취업하고, 30대 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40대 때는 육아하면서 돈을 모으고, 50대 때는 자녀 대학을 보내고 출가를 시키고, 60대 때는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계획에도 없던 일을 만나봤고 또 앞으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이쯤에서 계획과 반대되는 무계획에서 느낀 저의 깨달음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 35살이 되니까 회사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어요. 아마도 만 35살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뭐 종합건강검진이니까 당연히 대장 내시경도 받아야 했고요. 검사 전날 저는 약을 먹고 장을 비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받는 검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상상을 했는데요. 왠지 나는 운동을 해서 이 심장도 튼튼하니까 혹시 마취 같은 것도 빨리 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약 들어가요. 근데 간호사님 이거 마취 빨리 깨면 어떡해? 네, 여러분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 아주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여하튼 검사 마지막 즈음에는 치과 검진도 있었는데요. 뭐 잇몸이 많이 내려앉았으니까 딱딱한 거를 씹지 마라. 양치질은 바른 방향으로 살살 해라. 그리고 치석이 있으면 잇몸이 차오르는데 방해가 되니까 스케일링은 귀찮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라. 뭐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마치고 나온 병원 앞에 하늘은 너무나 맑고 쾌청했습니다. 햇볕이 따스했고 평일이라 그런지 거리도 한산하더라고요. 전날에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이 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역 주변에 새로 생긴 치과가 떠올랐어요. 그냥 스케일링이나 받고 집에 갈까? 그렇게 해서 날 좋은 날 산책 겸 해서 치과로 갔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다행히 대기자는 많지 않았고 스케일링까지 마치고 나오자 정말 모든 일을 다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종합건강검진도 받고 스케일링도 받고 또 밥 먹고 나서 좀 쉬고 나니까 기운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까지 갔다 왔죠. 근데 만약에 이 건강검진, 스케일링, 운동 이 3가지 일을 애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그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거 3개 다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일을 즉흥적으로 그 순간순간 해내자 돌아보니 많은 일을 했지만 하는 도중에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오히려 즐거운 경험,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그냥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명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무계획은 나에게 편안함을 줬구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 중에 6%는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10% 중에 남은 마지막 4%가 일어나도 뭐 어찌 할 수 없는 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도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 4%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서 96%만큼의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저는 그때부터 무계획을 여행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큰 계획만 세우고 떠나는 거죠. 숙소, 교통편, 봐야 할 관광지 목록 정도만 준비하고 떠나는 거죠. 한 번은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팔라완이 있다 라는 말을 듣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제주도 격인 팔라완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필리핀 여행은 몇 번 다녀봤기 때문에 뭐 도착해서 이동은 우버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우버에 택시가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거기는 그랩이나 우버가 아예 없더라고요. 대신에 툭툭이라는 트라이시클이 있었는데,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 뒤에 의자가 달린 바퀴가 3개짜리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매타기도 없고 탈 때마다 이 가격을 흥정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행은 불편한 건 둘째 치고 이거 가격 흥정하다가 기분 다 망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팔라완을 여행하다 보니까 거기는 택시보다 트라이시클이 아주 보편적이었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잡아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가까운 거리도 가볍게 탈 수 있고 작은 돈을 지불해도 괜찮았고요. 또 트라이시클 운전자가 부르는 가격도 대체로 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택시 안에서 창 밖으로 보는 풍경이 아니라 트라이시클 의자에 앉아서 직접 그 바람을 맞으면서 바라보는 팔라완의 풍경은 야, 내가 진짜 여기 왔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말한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두 번째 바램, 뜻밖의 세계를 경험하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것. 제가 얻은 깨달음은 이겁니다. 무계획이 주는 편안함. 큰 계획만 세우고 사소한 것은 그냥 즉흥에 한번 맡겨보세요. 의외로 우리는 잘 해내면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을 이런 이유로도 좋아한다고 해요.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당장 먹을 것, 잘 곳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행이 오직 현재에 집중하게 한다는데 매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아니라 전 좀 다른 의미로 공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팔라완 여행을 하다가 제가 어느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때가 한 저녁 4시쯤이었고 해안가에는 해산물을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거기에서 가볍게 주전부리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사 먹고 레스토랑으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고 밤에는 반딧불 투어를 하기로 계획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 해가 지는 바닷가의 노을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하늘과 바다색이 천천히 변하는 그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붐비지 않을 시간에 식사를 하려면 지금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노을을 보기 전에 짰던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냥 이 노을을 더 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걸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아, 그래. 내가 여기 이거 보러 왔어. 이걸 보면서
이 시간에 머물면서 멍 때리고 싶었어. 오직 지금 이 현재에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짜는 모든 계획은 직접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짠 거 아닌가? 여행이던 인생이던 어느 순간을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이 진짜 너무 멋지다,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그곳에 좀 머물면 안 되나? 그래, 여기 머물면 계획이 망가지겠지.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못하겠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막 사는 사람인가? 애초에 그 계획이라는 것도 멋진 순간, 중요한 순간을 찾고 느끼려고 짰던 거 아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 그래. 바로 지금이구나. 이 책에서 나온 재밌는 개념 중에 또 탈여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탈여행은 믿을 만한 정보원을 시켜서 대신 여행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스로 여행을 했을 때 놓치는 것을 타인을 통해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나 이 개념에도 제가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주에 처음으로 여행을 간 게 아마 최소 2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억하는 경주는 죄송합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거라곤 뭐 베개 싸움 한 거, 몰래 숙소에서 술 마신 거, 뭐 기념품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좀 못 산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이건 뭐 자아가 없는 수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 지식과 경험이 약간 쌓이고 나서 본 경주는 정말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불국사의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래요. 부처, 붓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뜻을 풀이하자면 깨달은 사람들의 나라? 야, 이름 한번 잘 짓지 않았나요? 또 석굴암은 원래는 석불사로 절이었다고 해요. 돌로 굴을 만들었는데 그 굴 안에 절이 있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너무 기발하지 않나요? 그나저나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인도는 너무 더워서 이 굴을 파갖고 그 안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도처럼 돌이 무르지 않고 딱딱해서 굴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예 굴을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거죠. 게다가 이 굴의 입구는 작은데 불상은 굴의 입구보다 더 크니까 이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정확하게 설계대로 자른 돌을 조립식으로 쌓아서 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가 이게 얼마나 정확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불상을 엄청 잘 조각을 해서 불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주변에 이 굴을 만드는 돌을 쌓다가 예를 들어 하나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불상 팔이나 뭐 어디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가 깨져, 뭐 부러져.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계의 정확도나 이 굴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당대 최고의 기술 수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석굴암 안에 있는 불상의 머리는 일부러 약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공을 들이는 사람이 엎드려서 불상을 위로 올려다 봤을 때 약간 크게 만든 불상의 머리가 비로소 완벽한 이상적인 비율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의 머리가 약간 큰 이유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동양과 서양, 천재끼리는 시대와 장소가 달라도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뭐 족보라도 있는 걸까요? 한편 석굴암에 얽힌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굴 가운데에 있는 불상, 그리고 그 주변 굴 벽면에는 부처님의 제자 10명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일제 치하 때 일본 놈들이 이 석굴암의 비범함을 알아보고는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 석굴암을 막 해체해서 가져가려고 하다가 근데 여기도 한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잖아. 이거 뭐하러 우리가 그 일본으로 굳이 가져가? 이제 여기가 일본이잖아. 그냥 여기 두자.
라고 해서 한참 해체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다시 조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조립을 하면서 원래는 가운데에 있는 부처상을 우러러보는 모습으로 있던 10명의 제자들의 배열이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운데 부처상을 두고 주변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의 고개 방향이 전부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뒤죽박죽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어설프게 다시 조립을 하고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쳤지만 석굴암 내부의 환경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지금은 유리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온습도계를 달아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굴암은 그냥 종교를 떠나서 그냥 과학의 절정이자 예술의 극치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별반 지식은 없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엄청 샘솟던 고등학교에 제가 보는 것이랑 나이가 들고 약간의 지식과 경험을 쌓은 지금 제가 보는 것은 보는 대상은 같아도 그것을 보고서 느끼는 감동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고 보니까 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텍스트, 이 문자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죠. 그러나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의 글자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그 장소 자체나 그냥 거기에 있는 돌이나 그냥 부처 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텍스트예요. 그냥 글자죠. 자, 여기 돌이 있다. 감동이 느껴져? 뭐가 느껴져? 자, 여기 돌로 조각한 부처 상이 있다. 자, 봐라. 감동이 느껴져? 뭐가 느껴져? 그러나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 돌의 의미, 부처상이 겪은 순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 돌과 부처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처럼 공간 자체나 그냥 사물 자체를 보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 장소와 사물들에 얽힌 인물들과 사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대신 보고 오는 여행. 네, 그게 바로 탈여행입니다. 어떠세요? 탈여행,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저도 혼자 떠나서 외롭기만 하던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여행의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읽게 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여행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여행이냐라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300만 원 쓰고 온 여행이었어요. 그건 당연히 재밌죠. 저도 재밌어요. 그렇게 여행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여행의 묘미는 소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은 상상 그리고 공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책 소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김영하가 발리를 여행하던 때의 일입니다. 김영하는 거기서 뉴먼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뉴먼은 김영하에게 자기가 발리 일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하는 그를 보고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죠. 뉴먼은 오토바이에 김영하를 태우고 먼저 자기 가족에게 데려갔습니다. 김영하는 거기서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인근 사원에서 열리는 힌두교 종교 행사에도 참석해요. 김영하는 거기에서 잠시 힌두교도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다닌 곳들 모두가 관광객은 절대 거기를 알고 찾아갈 수가 없는 오직 현지인이니까 알고 가볼 수 있는 곳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투어를 하고서 김영하가 뉴먼에게 건넨 것은 오토바이 기름값 그리고 약간의 사례비 정도였는데요. 그렇다고 해봤자 서울에서는 밥 한 끼도 못 사 먹을 정도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김영하는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뉴먼이 자기에게 베푼 것이 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하는 뉴먼을 믿었고 뉴먼은 김영하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주고 그가 믿는 신이 사는 곳을 데려간 거죠. 김영하의 신뢰가 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영하는 뉴먼의 환대에 자기가 준 사례비 이상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이미 끝났고 김영하는 집으로 돌아온 후죠. 이 환대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김영하는 자기 본인 나름대로의 답을 내립니다. 바로 환대의 순환. 비록 뉴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내가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받았던 그 환대를 그 사람에게 갚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갚다 보면 그 환대가 돌고 돌아서 언젠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이 이런 점이라고 해요. 커피숍에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그 노트북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신뢰죠. 내가 이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 뭘 안다고 그 사람들을 믿어요, 믿기를. 그래도 다들 알고 있고 서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트북 놔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그거 뭐 그 사이에 누가 안 훔쳐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환대의 순환이 문화로 정착되어서 지구 어디를 다녀도 믿을 수 있는 사람뿐이고 서로 자기가 받은 환대를 갚으려는 사람들 뿐이라면 어떨까요?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저부터 제가 받은 환대를 갚아 나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